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직의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주말 동안 가장 많이 들으신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신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한다. 국정원이 공식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대해서 외신들도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연합 같은 경우 이제 그리고 나토 또 이제 직접 당사자인데 상당히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러시아하고 직접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지만 한동안 그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좀 일부 회원국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네. 북한 파병설에 대해서 나토 사무총장도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까? 국정원 얘기 나오고 나서 현재 시간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현재 나토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다. 하지만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또 유럽연합 외교 담당 그 대변인 얘기는 확인되면은 유럽연합이 추가 제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파병론 조금씩 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이제 숄츠 총리를 만나고 공동회견했는데 이 자리에서 숄츠 총리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나 봅니다. 이걸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그 이른바 그 승리 계획도 공개를 했는데 여기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를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 파병론 이렇게 조금씩 들먹이는데 그래도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 특히 독일 숄츠 총리가 이날 공동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해야 하지만 더 큰 재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토가 러시아하고 직접 교전 당사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설을 그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밀착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다.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중국 쪽의 반응이라든지 앞으로의 행동들 이 부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지난 토요일 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인내가 시연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 국내 전문가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중국이 이렇게 북한 움직임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대러시아 그 파병설 와중에 또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아주 급격하게 노골화함에 따라서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반도 위기감이 지금 이제 상당히 올라왔는데 그것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구체적인 얘기들, 언급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홍콩 매체가 그 상하이 정법대 교수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평양의 거듭된 도발로 중국이 난처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한미에 맞서서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모두 북한의 영향력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 입김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이 정법대 교수 얘기는 러시아가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그 정세의 현상 유지를 중국은 사실 추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워낙 흔들리니까 내구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 개발을 과속화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나 미국과의 어떤 중국 압박,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른바 삼각연대에 대해서 자꾸 서방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은 조금 껄끄럽다는 겁니다. 성장세가 지금 이제 둔화가 돼가지고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북중러 삼각연대가 부각이 될수록 중국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뭐 북한이 그 남북 연결도로 파괴하고 북한이 그 헌법을 고쳐가지고 한국을 철저한 적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도 이런 그 좀 난처함을 내비치는 맥락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겉으로 뭐 아주 적극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물밑에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하이 정법대 네. 교수도 그렇게 봤습니다. 국내 경제를 살리는 게 지금 중국은 화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하고 거기 또 중국이 이렇게 같이 묶여가는 게 그런 상황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물 밑에서 뭔가 좀 북한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략적인 인내 정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상대국이 뭔가 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네가 먼저 좀 해봐라 하고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좀 기싸움을 할 거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기싸움도 하고 먼저 누가 카드를 먼저 하느냐. 비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오는 이번 토요일 현지 시간으로 그때는 이제 미시간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 유명 인사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주 뭐 투표 동로 아주 박차를 가하고 트럼프가 그 펜실베니아에 가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 나는 이런 거 했지만 해리스는 이런 거 한 적 없다. 그 우리 선거 때 되면은 기억하시죠? 연탄 나르고 하는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네. 해리스 부통령은 뭐 누굴 불렀다고요? 유명 인사를 서로 동원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흑인 가수 네. 리조하고 어셔를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아. 애틀란타 집회에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이제 해리스 60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제 나이를 또 덜 먹였습니다. 고령 논란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회견이나 집회에서 대본을 읊는 거는 횡설수설하고 뭐 자기 생각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뭐 약간의 문제를 보인다는 얘기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 했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여기 대해서 네.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똑똑하다는 건 아니지만 해리스보다는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번에 허리케인이 잇따라와 가지고선 뭐 몇 군데서 막 미국도 막 통신망이 끊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사람 펜실베니아에서는 또 하루에 $100만 풀겠다고 했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스타링크 인터넷망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걸 또 부축에 세우고 해서 지금 아주 막판에 그야말로 물량 공세까지 아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는 토요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일 주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사전 투표 얘기였고요. 인종 정체성이 미국인의 인종 정체성이 좀 갈수록 흐릿해진다. 이게 또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인데요. 지금 인종 정체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캠프들이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널이 미국 인구조사국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요. 미국 내 그 다인종 인구가 2010년만 해도 900만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 3,400만 명을 거의 한 인구의 한 10%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2014년 분석을 했을 때 미국인의 8% 이상이 2000년에 인구조사 때 자기가 이제 나는 어떤 민족이다 네.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10년 뒤에 조사 때는 그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인종 그 정체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뭐 그래서 인류라든지. 전문가들 네. 얘기는요. 이렇게 혼혈 인구가 증가되고 인종적 구분이 이를테면 뭐 백인, 흑인 부모를 둔 케이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적인 구분보다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계층, 종교 같은 이런 다른 요소가 유권자 선택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인종 정체성만 공략해서는 표심을 얻기 힘들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 대학 교수도 그렇고 브루킹스 연구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인종 유권자가 훨씬 더 많아짐에 따라서 출신지나 교육 수준 같은 인종 정체성 외에 추가적인 변수를 더 많이 이게 이번 올해 대선에 더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는 있는데 정치권이 이걸 빠르게 캐치하고 이제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별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예, 그런 지적을 네. 했습니다. 이제 불과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특정 인종이나 어떤 민족 표심을 집단적으로 잡는데 이렇게 이제 전력 두고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해리스는 막판 캠페인에서 흑인 남성 표심, 그다음에 트럼프는 히스패닉 공략에 박차를 가는데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는 이건 조금 좀 빗나간 접근이라는 겁니다. 네. 공화당 활동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두 정당 모두 인종 정체성이 줄어들고 복잡해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예로 어머니는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인 30대 유권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인종이나 민족성에 더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인종 분류 방식이라는 게 이제 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정 그룹에 이렇게 뭐 어필하기보다는 정책에 관한 걸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네. 그러면서 증권가, 금융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좀 많았었는데 이게 진짜 갈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박빙인 게 확실한 게 주말 사이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흑인 지지세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 뉴스위크가 그 가장 최근 네. 이 조사를 그러니까 뉴욕타임즈하고 CNN 대학 조사 그다음에 유거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경합주의 흑인 유권자 대상으로 해보니까 폭이 바이든 때 정도로 조금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해리스에 유리한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트럼프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것 같다. 물론 이제 이쪽 판단입니다. 네.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의 전통적 지지층 흑인 표심 이탈 이걸로 좀 고민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추이에 대해서 사실 이제 흑인표 추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트럼프에 대한 흑인 지지를 과대평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특히 젊은 흑인 남성이 트럼프를 선호한다고 답은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 얘기는 정작 유권자 등록하고 미국은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자기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물론 이 사람 개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흑인 사회의 그 성차별 이런 양상도 다른 그 인종에 비해서는 좀 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탐탁지 않아 하는 흑인 남성들도 정작 그렇다고 해리스는 싫지만 트럼프한테 투표를 할 가능성도 그렇게 네. 공화당이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갈수록 정말 박빙이라는 말이 좀 실감이 되는.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시사 네. 코미디 프로그램 데일리 쇼가 있는데요. 네. 여기 진행자가 이제 존 스튜어트인데 이 사람이 얼마 이제 그 쇼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선거가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제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파위네브 미엔즈켄 선거다. 이게 뭐니까 이제 7개 경합주 앞자리 영어를 따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하고 나머지는 별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43개주.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분석이 나왔죠. 지금 43개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변이 없는 한 확실하게 이제 네네. 판세가 이미 돼 있어서 이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 투표인단이 해리스가 226표, 트럼프가 219표를 얻었고 나머지 이제 7개 경합주가 이제 93표인데 이게 이제 당락을 결정한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그러면 43개주 유권자들은 우리는 뭐야? 가지고 이거 문제다. 해가지고 그런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 근본적으로 그렇죠. 시스템 과거에도 자체를, 보면 뭐 일반 투표에서 이겼는데도 진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아졌다는 또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더 얘기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네.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유리해서 별로 손 안 된다는 네, 그런 네. 비판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 텐데 이것도 역시나 뭐 대선과 관련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미국 석유 업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해서 친환경 정책을 뒤집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 분석인데요. 네. 그 미국의 탐사 생산 협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코노코, 뭐 필립스 같은 그 큰 회사 한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그 기후 위기 대응하는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폐기시킬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액화 천연가스 수출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메탄가스 배출에 대한 뭐 그 수수료 부과 문제 이런 걸 다 없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규모 관련 인프라 건설을 금지했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그렇죠. 지침 이런 그것도 것들도 이제 없애려고 네. 한다는 그런 걸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재선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유업계가 지난 4월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제 계획을 마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전에도 제가 네.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4월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이제 이런 뭐 엑선모빌, 코노코필립스 이제 CEO들 이렇게 만나서 저녁을 먹고 하는데 이제 그때 내가 재선되면은 이런 규제 다 철폐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대신 선거 자금 좀 도와달라. 10억 달러 요청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보도가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그리고 나서도 계속 접촉하면서 뭐 그래 내가 민원 정치하고 까지 결국은 그 돈을 받아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가볼까요? 로이터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와서요.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서 40여 개국에 덜 민감한 위성 부품, 여기서 이제 덜 민감함이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항공 우주 분야 수출을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드리면 네. 해리스 부통령의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게 작년 12월에 네. 이런 그 민간 위성 관련 수출 규정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시를 해서 이제 이번에 상무부가 그걸 규정을 수정을 한 모양입니다. 네. 아직 발표는 안 나오는데 어쩌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보면은 좀 덜 민감한 위성 부품 같은 거는 그 좀 수출을 미국 정부가 이제 이제 사전 승인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보면은 뭐 위성용 원격 센서, 우주 배치 물류 설비 같은 거 이런 건 또 이제 좀 이런 건 꽤 민감한 부분인데 네. 여기 대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특히 수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이 좀 양해를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이게 당연히 좀 일단 이제 깔려 있고요. 오커스, 네. 오커스 호주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주기로 하고 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뭔가 오커스를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캐나다 뭐 일본 이런 데 포함한 40개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고삐를 좀 늦춰주는데 실상은 미국의 민간 우주 산업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니까 미국의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포석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X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볼 거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봅니다. 물 경제성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가 있군요. 여기에서 물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물 경제성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동 의장이 그 WTO 사무총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지난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기후 위기 때문에 인류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물 순환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네. 전에도 제가 그 대서양물 순환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생존에 아주 대책이 시급하고 그래서 물 부족 때문에 전 세계 식량 생산의 한 50% 이상이 위협받고 있고 이 추세면은 2050년까지 전 세계 국가의 GDP가 평균 8% 감소. 특히 저소득국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15%까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 뭐 공개 회견도 해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얘기 나왔죠? 회견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물 순환 균형이 깨졌고 그리고 이제 특히 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호수나 강, 지하수 같은 거는 이제 푸른 물, 블루 워터로 하고 그다음에 토양이나 식물 이 품고 있다가 뿜어내는 이거를 그린 워터, 녹색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녹색물 같은 거는 이제 수증기가 되니까 이게 대기상에 섞여서 훨씬 멀리 갈 수 있고 해서 네. 강수량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깨지고 그래서 특정국이 자기들이 어떤 그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잘못하면 다른 나라의 강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가요? 그렇죠. 네. 물 순환, 선순환 이거는 앞으로 공동의
공동의 위기 문제고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고 물 가격 책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가 엄청 물을 먹는데 이런 것도 설치할 때 물 취약한 그런 지역은 피하는 여러 가지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무역기구 총장이 네. 이번 기회에 이게 위기인데 이번에 물 가치를 재평가하는 어떤 기회를 삼읍시다 이렇게 또 제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